4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특정 회사 주식 과다 보유와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미선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남편 재산을 합해 모두 42억 6천여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35억 4,887만 원이 주식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83% 정도 됩니다. 이미선 후보자 본인 명의 주식이 6억 6,589만 원, 남편 명의 주식이 28억 8,29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는 집 말고는 재산 대부분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횟수와 종목 등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 주업은 주식거래 아니냐는 식으로 이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본인은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고 주식거래는 전적으로 남편이 했다.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더 이상 추궁이나 반박이 불가능한 나는 모른다. 남편이 다 했다는 해명입니다. 이 후보자가 보유한 OCI그룹 계열사 주식 보유 비율과 배경은 더 큰 논란이 됐습니다.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 보유액을 더하면 전체 주식 보유액의 67.6%에 이릅니다. 전체 주식 보유액의 3분의 2 정도를 특정 기업에 이른바 몰빵한 겁니다. 거기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테크건설이 관련된 재판을 맡은 점, 재판이 끝난 뒤에 이 후보자 남편이 해당 주식을 추가 집중 매입한 점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십자포화를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식 보유와 재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것도 남편이 다 한 일로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국민들은 판검사나 고위공직자는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해서 주식하면 안 된다는 금태섭 의원의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니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요? 라고 묻는가 하면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남편이 다 해서 나는 모른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자 이 청문회는 후보자 청문회지 남편 청문회가 아니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 후보자 남편이 특허법원 판사 시절 모 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기업 소송을 11건이나 맡았다고 이 후보자 남편 얘기를 꺼내며 이런 분에게 헌법재판관을 맡기는 것은 그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영선, 김현철 장관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며 절대 불가 결사항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비일학, 배가 떨어진 것과 까마귀가 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당의 트집 잡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꼭 색안경을 끼고 볼 거리가 있는 이렇게 저렇게 트집 잡힐 구실이 있는 인사들을 지명하는지 그렇지 않은 인사들을 찾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건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강원도 화천 출신의 부산대 법대를 나와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판결을 해왔다는 이미선 후보자 지명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 시 더욱더 가파른 여야 대치와 전국 경색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을 보며 든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청각장애인은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잘 안 빌려준다고 합니다.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렌터카 업체를 검색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렌트해 주는지 물어봤습니다.
팔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 손잡이가 없다며 차량 대여를 사실상 거부합니다. 이게 뭐 따로 장애인용으로 나온 차량이 아니라서 합의 장비는 없으세요. 근데 운전이 가능하실까요? 소리가 안 들리시는데? 또 다른 렌터카 업체도 사고가 날 위험이 크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자체가 이제 운전하시기가 청각장애 같은 경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고가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반응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경적음 같은 게 안 들리는데 운전을 할 수 있겠냐, 위험해서 안 된다, 이런 반응입니다. 몇몇 대형 업체들은 대놓고 거부는 못해도 연락을 주겠다며 연락을 안 주는 식으로 렌트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혼자서 운전하시는 건가요, 혹시? 잠시만요. 제가 물어보고 이거 바로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이런 식의 렌트 거부는 현행법에 위반하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입니다. 일단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는 장애인의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할 경우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9조는 교통사업자는 교통수단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은 나아가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두고 다르게 대하는 걸 이제 차별의 원칙으로 어떤 장애인의 장애를 사유로 해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것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명백하게 차별 행위인 거고. 이에 지난해 6월 차량 렌트를 거부당한 청각장애 2급 김모 씨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렌터카 이용 배제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관련 약관 변경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렌터카 업체에 권고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운전 미숙 또는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청각장애인이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없다 해도 계기판 경고등이나 차량 진동 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경우 사이드미러에 보조 볼록 거울만 붙이면 되는데 이런 조치를 안 하고 무조건 렌트를 거부하는 건 명백한 장애인 인권 침해라는 게 인권위 판단입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다고 판단해서 그 렌트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또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아울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국시 도지사에 대해서도 렌터카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경우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런 식의 차량 렌트 거부는 큰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미국의 전 50개 주에서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미국의 장애인법에 의하면 모든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도로에서 배제돼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배려의 대상이라는 것이 인권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오늘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줄기차게 주장해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변희재 씨가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 김경수 경남지사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승현 변호사의 뉴스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변희재 씨 불출석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네. 주장하는 등으로 해서 JTBC와 손석희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어제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재판부는 어제 그 변 씨의 보석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변 씨는 수갑을 차고는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네. 자신과 함께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됐던 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만 구치소 측이 수갑을 채우지 않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그 불출석의 이유입니다. 부당하게 이제 수갑을 차고 보석 심리를 받게 되면 본인이 이제 시작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게 구치소 입장 같은 거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나온 게 있나요?
네, 구치소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이후에 그래도 이제 전직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재판에 나가는 것이 보기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는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고요. 네. 그 규정에 따라서 김경수 지사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직 도지사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재량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네. 뭐 재판부는 변희재 씨 주장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게 있나요? 재판부는 이제 수갑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하지 않았고요. 네.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 방어권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재판 진행이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오는 30일로 다시 공판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구치소에서 재판 받으러 구치소 바깥으로 나갈 때는 뭐 어떻게 하나요? 네, 그 지난해 개정된 수용관리 및 개요 업무 등에 관한 지침, 이제 네. 법무부 훈령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구치소 밖을 나갈 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네.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서 수용자의 법원 출석 시에 포승줄이나 수갑과 같은 보호 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훈령 개정 직후인 네. 작년 4월부터 1년간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한 총 사례 중에 포승줄 없이 네. 수갑만 차용한 경우가 21.5%, 네. 포승줄과 수갑을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0.5%가 됩니다. 네. 그 보호 장비 없이 법원에 출석한 사례를 보면 이제 김 지사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조현호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0.5%의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 변희재 씨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변 씨의 변호인도 네. 보석 심리를 위해서 출정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규정에 따라서 그 장비의 사용 여부를 구치소장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명확한 판단 기준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뭐 다른 건 몰라도 변희재 씨 뭔가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데는 타고난 재주가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미 받은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보험 사기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받으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보험금 반환 소송 구조 사례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50대 후반 이모 씨는 혹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을까 신경이 쓰여 지난 2006년 1월부터 이런저런 보험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 씨가 가입한 보험은 13개나 됩니다. 그러던 2010년 이 씨는 고된 식당 일을 오래 한 게 원인이 돼서 무릎관절 연골 파열과 퇴행성 관절염, 어깨관절염, 척추 협착증, 하지정맥류 등을 진단받게 됩니다. 온몸의 뼈마디와 관절이란 관절은 다 쑤시는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된 이 씨는 이후 6년간 500일 넘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이 씨는 4개의 보험사에서 모두 1억 1,100여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 보험금의 절반가량인 6,6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M보험사는 이 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며 지급받은 보험금 전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의 소득에 비해 가입한 보험이 너무 많고 특히 M사의 경우 발병 1년 전에 가입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해당 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게 M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진짜 아픈데 억울하고 황당했지만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못 됐던 이 씨는 변론기일도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씨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집 근처 공단 지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치료라든가 수술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진짜 아파서 이렇게 치료를 받은 걸로 보여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조를 하게 됐고요. 공단은 일단 이 씨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가입한 전체 보험 수는 13개가 맞지만 중간에 해지한 보험도 많아 실제 유지 보험 수는 6개 정도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보험료 지급 액수도 20여만 원으로 이 씨의 월 소득이 17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씨 손을 들어줘 M보험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가 계약한 보험 계약의 종류와 성질, 계약 유지 건수,
체결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보험 계약으로 보인다. 이 씨가 진단받은 질병의 종류와 치료 내역, 치료 기간 및 수술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치료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보험금의 수령 액수가 좀 많은 경우에는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거에 대한 제동을 좀 걸었다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항소심 판결은 보험사가 상고를 포기하며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공단은 보험사가 소송을 무기로 압박해올 경우 당황해서 바로 보험금 감액 등에 합의해주지 말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아시아 지배구조협회 대표단 및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신종, 호황업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대상으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 간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 시험을 점검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언론중재위원회와 오늘 언론보도 피해 조정 및 중재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